PPT 자료를 갖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 학생들의 미래 설계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제4의 물결과 사정주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같이 공조를 해서 미래 세대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왔고, 제가 이제 대학교 이후에 벌써 한 30여 년 전부터 과학의 역사에 대해서, 특히 과학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역사적 흐름들, 특히 4차 산업혁명 같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평소 관심을 갖고 쭉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를 보게 되면 서로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반도 우리 아산의 과학기술의 전통을 갖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신을 잇고 있는 한반도 과학기술의 전통,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2장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발생, 과학혁명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 기술인 IoT란 무엇이고, 5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6장에서는 빅데이터,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의 역할에 대해,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제7장에서, 그리고 8장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특히 미래의 기술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이렇게 바뀌어진 4차 산업혁명 미래,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4차 혁명 시기, 그 이후에 노동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직업은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가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그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4차 산업혁명은 현재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0년간 과거 산업혁명기를 거치면서 세계화, 산업화, 무한성장, 핵가족화, 도시화가 무한 진행되면서 기후변화와 환경변화를 화기를 가져오고, 그에 따라서 코로나 19라는 팬데믹이 전 세계에 창궐 하면서 전 세계의 항공이라든지 이동 인구가 90%가 감소되고 무역은 30% 정도 감소되었으며 실업률은 치솟아서 IMF와 대공황까지 능가되는 그런 경제공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 또는 컨택트로 대변되는 이 IoT,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에서 혁명적인 기술 진보가 가속화되고 인류 사회는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처음 공식화한 이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드 슈바프는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우리는 혁명의 문 앞에 서 있다라고 하면서 인류가 겪었던 그 어떤 변화보다도 다르다고 하면서 과거의 산업혁명과 달리 속도에서는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전개 중이며 범위와 깊이는 경제, 기업, 사회의 위례없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전환시킬 것이고, 그 충격은 국가 간, 기업 간, 그리고 사회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이후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혁명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어떠한 직업이 소멸하고 생성할 것인가? 미래의 노동 환경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등을 살펴보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가장 부합한 아산이 낳은 우리 장영실 과학자의 전통이 있는 이 한국 과학기술 전통에 대해서 먼저 서론으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여겼던 미국과 서유럽의 K 방역이라고 불리는 코로나19 대응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진단 키트와 방역 능력에 있어서 세계의 어떤 최고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IT 강국이라든지 반도체 강국, 조선 강국, BTS 문화 또는 뭐 기생충 등 한류 문화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그 전 세계의 문화와 문화를 주도하는 이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력은 한반도 과학기술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고, 특히 그 아산이 낳은 충무공 이순신과 장영실과 같은 역사적 인물들의 어떤 정신이 면면이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한국 과학기술에 대해 전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그 수수께끼인 그 국보 141호인 다뉴스의 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21cm에 불과한 조그마한 어떤 이 문경, 그러니까 청동 거울이죠. 청동 거울인데 이 청동 거울에 무려 13,000개, 그러니까 이 그 줄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mm 안에 5개의 줄이 들어가고 1cm 안에 50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정교한 어떤 청동기 기술이 24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우리 한반도에 유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 다뉴스의 문경은 그 당시 그 전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기술을 유례가 찾아볼 수가 없고, 이 말은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서의 청동기 기술이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도 이와 같은 청동기를 기술을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청동기 기술은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게였고 최고의 어떤 문명을 자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한반도의 그 과학기술 전통을 때 그 천문도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한반도의 천문 기술은 그 고인돌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1800년 메소포타미아보다 1800년 앞선 그 천문도가 이 고인돌에, 이 천문도를 보시는 것처럼 이 천문도에 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고인돌이 새겨진 시기가 약 2500, 기원전 약 2000, 지금부터 한 2500년 전부터 6000년 전 고조선 시대에 이것들이 그 고인돌이 새겨졌던 걸로 알려져 있고, 이것이 이제 별자리로서 이제 별자리였다는 것이 최근에 이제 그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이와 같은 이 천문도는 천문 기술은 면면이 이루어져서 당나라 때 우리 고구려가 멸망을 했지만은 고구려의 천문도로 유명한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 고구려가 대동강에 이제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이 대동강에 이제 수장을 했는데 이제 빠져서 없어졌는데, 이 탁본이 발견되어 갖고 태조 4년에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제 당시 조선을 건국하고 역사적 정당성을 갖다가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그 천문석각도인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분야는 당시 서양에서 있는 그 별자리보다 88개나 많은 293개의 별자리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뭐 백도라든지 황도라든지 이런 어떤 이 당시 최고의 그 천문 기술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신라 시대 이후 이 고구려 신라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은 당시 우리 인류의 4대 발명품이 우리가 종이, 나침반, 화약, 인쇄술이라고 하죠. 이 세계 최고의 나침반이 나침반 기술이 사실은 신라에서 기원됐다고 합니다. 신라의
그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라자의 나침반이라고 해서 당시 중국에서 최고의 나침반으로 수입해 간 것이 이 신라의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 신라가 장보고라든지 뭐 많은 그러니까 신라의 어떤 해상 기술이 이런 무역이 이제 활발했던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다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과 교육했던 걸로 보아서 이 신라의 나침반이 항해에 많이 이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특히 그 뭐 세종실록 지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 자석이 특히 그 경상도 지역에서 많이 특산물로出土됐다 이런 것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4대 그 인류의 발명품 중에 하나인 그 인쇄술은 사실은 그 최고의 인쇄술이 꼽혔던 것이 우리 한반도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 최고의 그 오래된 인쇄물로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 그래서 그 신라 때 서기 751년에 만들어진 이 무구광정 대다란이경이라는 목판 인쇄물이 지금 석가탑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됐죠. 그리고 그 고려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금속 활자가 세계 최초로 우리 한반도에서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백운 화상의 초록 그 불조 직지심체 요결이라고 하는 이 불경 책이 출판되었는데 서양의 그 금속 활자인 그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보다 무려 70년이나 앞선 세계 최고의 그 인쇄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그 아산의 후에 자연실에 그 많은 발명품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추국이라든지 또는 뭐 자경루라든지 덕수궁에 있는 그 자경루라든지 알구일부 뭐 그다음에 수표 관천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경루를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동양미래대학에서 로봇 자동화공학부에서 그 로봇 자동화 기술에 대해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 근대 로봇의 기원에 해당할 만한 엄청난 이 기술이 이 자경루 안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000원짜리 우리 지폐에 보게 되면 이 자경루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자경루가 이렇게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이 자경루의 그 작동 원리를 보게 되면은 이 물시계가 물이 이렇게 이렇게 쭉 그 항아리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조금만 구멍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그 힘으로 그 구슬을 갖다가 이제 움직여서 예를 들면은 시간에 따라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그 12간지 시간에 따라서 그 소리를 예를 들면 1시에는 한 번 친다든지 2시에는 2번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서 이제 자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쥐가 나타나고 축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소가 나타나고 이렇게 그 시에 해당되는 동물들이 이렇게 딱 나타나서 말하자면은 이제 보지 못하는 사람도 듣지 못하는 사람도 보기만 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시계의 역할을 하고 특히 인경시간이라고 해서 통행금지 당시에 이제 조선조의 그 통행시간이 되게 되면은 28회에 이제 타종을 이룹니다.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제 33개 3천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서 이제 이 하늘의 세계로 들어갈 때가 이제 28천인데 28천에서 18회를 열고 8호라 그래서 이제 새벽 4시경에 통행금지를 해제할 때는 33번의 종을 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이제 자동화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동화 기술은 지금 현재 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를 복원하려고 해도 우리 아산의 장영실 전시관에 있는 거 보겠지만은 이와 같은 똑같은 형식을 지금도 구현할 수가 없고 그냥 최근에 어떤 그 전자기술을 이용한
이제 모형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이 자연실의 그 작용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이고 이 지금 현대의 그 자동 제어 기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어떤 기술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기술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 세계 최고의 그 로봇 밀도를 갖고 있는 나라고 세계 6위의 그 로봇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용 대수는 세계 5위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로봇 기술이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아산이 낳은 또 하나의 이 후예라고 하면은 창의 정신으로 유명하고 총무 정신으로도 유명한 우리 이순신의 그 거북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의 아산이 낳은, 뭐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 이순신의 해전 승리 주요 원인은 이 거북선에서 비롯되는데, 이 거북선은 일본의 일본의 배와 달리 이 판옥선으로 되어 있어 갖고 이 굉장히 빠른 해역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항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전투에서도 이 하객진 형식으로 해서 전투할 수 있는 굉장히 해전용 어떤 선박입니다. 그래서 회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른 물살에서도 빨리 회전을 갖다가 가능하게 된 그런 어떤 것이고, 또 이 화포를 썼을 때 배가 이렇게 물려날 수 않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도 충돌할 때 대비해서 강도가 이 소나무로 되어 있어 갖고 삼나무라는 어떤 좀 약간 약한 일본에서 나는 삼나무라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재질이 굉장히 무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충돌 시에 이제 일본 배가 이제 바로 박살날 수 있도록 그게 구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충공의 어떤 거북선 정신들이 사실은 이제 이 아산의 어떤 정신으로서 또 4차 산업혁명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신적 기술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가 세계 최초의 조선의 비행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 조선의 비행기 다시 하늘을 날다라고 하는 이봉석이라는 러시아에서 공부한 항공과학자가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조선 후기에 이규경이 쓴 오주연 문장 전산고라고 하는 책에 나와보게 되면은 이 비거라고 하는 비행기, 그러니까 비거라는 게 이제 날비자의 차거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차 이런 뜻인데, 이 비거가 진주선 정투에서 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주성으로 그러니까 한 1km 정도 날아가 갖고 사람을 이제 구출해서 자기 친구를 태워서 그 다음에 한 30리 정도, 그러니까 한 12km 정도를 날아가서 탈출했다라는 이제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은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보다는 약 300년 정도는 앞서 있고, 비행거리가 최초의 라이트 형제의 비행거리에 비해서 46배나 긴, 그야말로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조선의 비행기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조선의 임진왜란 당시에 화포 기술이 있는데, 비격 진천내라고 해서 마치 지금처럼 이제 화포인데, 이게 이제 마치 수류탄 식으로 화포를 써서 이렇게 한 몇백 미터 앞으로 성 안으로 하게 되면 얘가 그 안에 이제 심지가 있어 갖고 화포가 이제 폭탄이 터지는 거죠. 마치 수류탄처럼 시간이 일단 던진 다음에 일정 시간이 되면 이제 터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일본군들이 뭐 큰 쇳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이걸 보고 뭔가 구경하다가 그게 황 터지면서 이제 막 수십 명이 이제 적군이 죽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 해상에서 제일 무서웠던 것이 이제 거북선이라 그런다면, 일본군이 이제 육상에서는 이 비격 진천해가 가장 위협적인 무기였다고 합니다.